야,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심리학자인데 결혼을 너무 늦게 했어요. 심리학자라서 그런지 요무조무 따지고 그러다 그런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어떤 기술을 쓰지 않고 이게 뭐 사랑하는 방법을 좀 늦게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42에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저보다 13살 어린, 원래 발레리나였는데 지금은 빨레리나가 돼 있는데, 그 43세 제가 첫 아이를 낳았죠. 43세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지금 제가 쉬운 간 넘어서니까 큰아들이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7살, 유치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뭐 태권도 승품 승단 시험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쫓아갔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태권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나중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갔어요. 다 엄마 아빠들의 착각이죠 뭐. 수백 명이 왔어, 수백 명이. 근데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단란하게 살다가 어느 날 출판사 사장님하고 상가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최 박사 심리학자로서 아이들에 대한 육아일기 같은 거 좀 써. 그러고 사실 훌륭한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많이 썼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에 와서 심리학이 됐고 아동학이 됐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됐는데, 글쎄요, 제가 벌써 애들이 커서 기회를 놓쳤네요 했는데 하늘이 주신 기회인지 셋째가 생겼어요. 그리고 돌 이제 막 지나갔고, 셋째가 큰아들이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이에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뭐 그냥 아주 늦게 장가가갖고 늦바람 났다고 주변에서는 넷째 안 낳느냐고 그러는데, 그 말로 홈런이죠, 그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에 대한 이제 육아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책으로 낸 게 우리 아이 인성은 7세에 결정된다. 아이들 지금 키우시는 분도 있고 아직 안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다 키우신 분도 계신 것 같아. 그러나 이제 다 키우신 분들은 이제 손자 손녀들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다들 훌륭하게도 키우시고 어려움도 겪으시는데 심리학자인 최창호는 과연 아이들 어떻게 키웠고 또 그 뭐가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공감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이제 강의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데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큰 아들 키우는 데로 둘째를 키우려 했더니 그것도 또 잘 안 돼요. 그리고 아들들 둘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친하게 지내다가도 그냥 다투고 또 그냥 날라다니고 막, 비행 청소년이 별게 없어. 집에서 날라다니는 게 비행 청소년이야, 애들은. 그리고 아웃하는 병이에요. 벌써 그냥 큰아들은 둘째 때문에 질투하고 둘째는 형한테 덤벼서 이기려고 해요. 그 형제 간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크게 위기가 4번의 위기가 온다 해요. 우리 같이 이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첫 번째가 바로 그 첫 번째 위기는 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착. 사람은 누구나 조산아로 태어나요. 미숙아로. 캥거루처럼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임신기간, 수태기간이 길수록 태어나는 동물들은 바로 걸어요. 그죠? 뭐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태어나면 걸어. 임신기간이 길으니까 충분히 성숙해서 태어나니까. 근데 뭐 족제비든 쥐든 담비든 강아지든 돼지든, 강아지는 뭐 토끼는 28일에 수태 기간이에요. 강아지는 한 50일, 돼지는 114일, 염소는 150일. 근데 이렇게 수태 기간이 짧으면 못 걸어. 이것을 이제 취소성이라고 해요. 보금자리에 머무는 성질. 근데 수태 기간이 긴 동물들은 폴트만이라는 학자가 이소성이라 표현해. 보금자리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소하고 수태 기간이 비슷해. 임신 기간이 280일 내외에. 그러면 왜 사람은 못 걷느냐?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면서 아기 주머니 자궁이 적어져서 세상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돼? 불안하죠.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미소를 져. 베넷 미소를 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보살펴 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캥거루처럼 미숙하게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돌봐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맞벌이 부부가 되다 보면 그죠?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이제 아이들은 불안한데 할머니나 아니면 돌봐주는 분들이 편안하고 이게 평화를 줘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이 불안이 나이 들어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불안을 잊게 해서 어떻게 돼요? 중독성으로 빠져요. 술 중독에 빠져.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흥분하나요? 술은 약물 분류적으로 마취제예요. 진정제예요. 술을 마시면 약간 흥분하지만 결국은 중추신경이 억압돼 가지고 사람이 불안함을 잠깐 잊게 해줘요. 그걸 자꾸 불안함을 잊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마시게 되니까 중독이 돼. 술 중독이 안 되면 무슨 중독이 돼요? 어린아이들은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막 그런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빠지게 되면 불안함을 잠깐 잊어요. 아니면 이제 어른이 되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거죠. 게임 중독 넘어서 도박 중독에 빠져요.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쇼핑 중독에도 빠져.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쇼핑 가면 시간을 너무 오래 써, 그죠? 남자들은요 구두 사려고 하면 한 10분, 20분이면 딱 결제하는데 여자들은 2시간이 넘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더 늘었대, 한 10분. 왜 그러냐 했더니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요. 또 불안하니까 이거 이뻐 뭐 해가지고 그래서 2시간도 더 넘어 이게. 그리고 우리 집사람 한번 따라갔다가 요즘에는 백화점이나 아니 마트 앞에 내려주고 몇 시까지 올까 하고 저는 안 따라가요. 이게 여성들은 DNA적으로 채집형의 인간이잖아요. 남자들은 사냥꾼 기질이 있어요. 사람의 본능적인 걸 우리가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불안하다. 불안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애착을 우리가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이 애착 형성이 안 되면 나중에 의처증이 나타나요. 의부증이 나타나. 왜? 나를 버리고 또 누가 도망갈까 봐. 유기공포, 분리불안장애. 부모하고 또는 아버지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헤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의처증, 의부증은 뿌리가 깊어서 고치기가 힘들어요. 주변에서 보세요, 그죠? 의처증 있는 사람들, 의부증 있는 사람들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다행히 그 원인을 알아서 요즘에는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이 나타난 것이라 해서 심리치료도 하고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도 하셔야 돼. 저는 심리학자지만 상담만 해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담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약물치료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지행동치료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절히 같이 써야죠. 아이들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애착을 할 수 있도록 보듬어줘야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만약에 어렸을 때 내가 좀 바빠서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 눈 마주침을 많이 못했다, 그럼 아이들이 삐지면 심한 경우 어떻게 돼요? 유사 자폐증이 나타나. 오리지널 태어나면서부터의 어떤 뇌 기능이나 유전적인 자폐증이 아니라 진짜 자폐증은 아닌데 그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남에게 관심이 없어. 남의 아픔에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격 장애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나타나서 남의 아픔을 몰라. 심하면 사이코패스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따뜻하게 돌봐야 돼요. 시설만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볼비라고 하는 학자가 시설을 아주 좋은 데서 자랐는데 사랑이 없는 아이들을 추적 연구를 해봤더니 역시 애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더라. 그래서 좀 돈이 부족하고 아니면 뭐 입을 거리가 먹을 거리가 좀 부족해도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관심을 가져주고 눈을 마주쳐주고 끄떡거려주고 뭔가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라. 성공하는 사람 아이들은 세 가지가 다르대. 세 가지가. 첫 번째 태몽이 다르대요. 태몽 기억나세요? 아이들의 태몽 기억 안 나면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왕이면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제가 왜 그 암시나 우리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스스로 예언을 해놓고 그걸 충족해가는 심리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이어야 돼. 막 그 안개가 뿌옇게 막 해갖고 뭔가가 저수지에서 뭐 하늘로 올라가. 근데 거기서도 그걸 바라보는데 뭘 딱 떨어뜨렸어. 받았더니 용의 여의주였어. 그리고 놀랐잖아. 너는 세상에 큰 인물이 될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사랑을 주는 아이하고 저수지에서 꿈틀거리는데 뭐 하늘로 올라가는데 뭐 뚝 떨어지는데 받으니까 미꾸라지요. 그 미꾸라지를 가지고 추어탕을 해먹고 놀랐잖아. 추어탕도 좋지만
이왕이면 용의 여의주로서 뭔가 기대와 사랑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 큰 아들의 그 태몽, 둘째 아이의 태몽, 셋째 아이의 태몽을 긍정적으로 자꾸, 왜 사람 하루에도 수십 번의 꿈을 꿔요. 근데 그 중에서 좋은 걸 기억하라는 거지. 그건 뭐냐? 긍정적으로 사랑과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버드대에서 실험을 해요. 쥐를 가지고 여기다 쥐를 주면서 이 쥐는 스마트한 쥐요, 똑똑한 쥐요, 잘 키워야 돼. 대학원생들에게 여기다 쥐를 주면서는 스튜피드한, 바보 같은 쥐요, 멍청한 쥐인데 죽이지 않고 잘 키워. 보름 있다 테스트할 거야. 2주일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 쥐들은요 똘똘한 쥐가 돼 있어요. 밥도 잘 찾아가고 뭔가 미로 달리기도 잘해. 근데 여기 있는 쥐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관심도 없어. 뭐 그냥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미로 달리기도 관심이 없어요. 2주일 만에 쥐가 이렇게 변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실험을 해봐도 똑같은 아이들이 1년 지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과 기대는 사람들의 능력도 변화시킨다는 그런 신화에 빗대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래요. 긍정적으로 기대해주고 아이들에게 태몽을, 좋은 걸 기억해줘. 두 번째는 이름이 좋더라는 거예요. 성명학.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요, 미국하고 영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조사했는데 수명도 길어요. 근데 나쁜 이름을 갖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2, 3년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름도 중요하다니까.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예민해요. 사회적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근데 여자들은 좋은 이름을 갖잖아요. 평균보다 더 오래 살아. 근데 좀 이상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나쁜 이름을 가졌다. 근데 여자들은 수명이 안 짧아져요. 왜 그럴까요? 독하니까. 남자 여자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도 여자가 더 오래 살아. 오래 살아요. 여자들이 체지방을 가지고 있어서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8년, 남자가 더 길지만 러시아 같이 추운 지방 가잖아요. 여자가 12년 더 오래 살아요, 평균. 또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있어서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덜 걸린다니까요. 확실히 그래. 그리고 또 남자들이나 여자나 이렇게 막 장마철에 비가 오고 막 저 위기에 빠지잖아요. 여자들은 기다릴 줄 알아. 근데 남자들은 나대다가 죽어요. 자기가 강물 건너가고 누구 구조대 불러온다고 가다 떠내려가고 무슨 백화점 무너졌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기다려. 물방울 똑똑 받아 먹으면서. 남자들은 벽돌을 하나 둘 빼. 그러다 무너져 갖고 깔려 죽어. 남자 여자의 그 차이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여튼 여자들이 그 성명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다 이름을 붙여주고 해줘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심리적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이 최창호지만 창성할 창자에 넓을 호자예요. 널리 창성하라는 뜻이잖아요. 으뜸 최자를 써가지고 아주 널리하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디서 또 이런 걸 보셔갖고 부적처럼 이름을 써갖고 오셨어. 어렸을 때 이걸로 다 불려야 너 더 큰 사람이 된단다 하는데 저는 제 이름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요즘은 왜 개명을 쉽게 해주느냐면 이렇게 심리적인 것도 있고 또 사회 범죄적인 것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심리적인 게 중요해요. 또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집안은. 이게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전 세계 노벨상의 30% 이상이 유태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서 노벨상을 많이 타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밥상머리 교육이 좋은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대화하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막 그 대화할 때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좀 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답을 주려고 하면 힘들어. 가면서 이것도 인터넷 찾아야 되나 뭐 휴대폰 검색해야 하나 그러는데 뭐 답도 함께 찾아보면 좋지만 질문을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작곡했니? 이런 질문보다는 이 음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니? 어떤 느낌이 드니? 하면서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시켜 주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공감해주고 아이고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칭찬해주고. 우리 큰아들은요 시를 잘 써요. 시를 잘 써. 근데 뭐 제가 그랬지. 나중에 이걸 묶어서 아빠가 책을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해요. 근데 아빠가 최근에 이제 책을 막 써서 막 많이 내니까 아빠 나도 책에 내 이름이 나갔으면 좋겠고 해서 이번 책에는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뭐 많이 집어넣었죠. 그 애들 키우는 얘기니까 또. 그러니까 얘가 시집을 내준다고 하니까 요즘엔 더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감동적이거나 그런 시는 아니야. 예?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할 수가 있어? 그걸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조금씩 키워나가 주는 집안, 그런 집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차 결론은 아이들에게 평온함, 평화를 주는 애착 형성을 잘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은 많이 다르다 이거죠. 피그말리온 효과. 여기를 보세요. 한쪽은, 왼쪽은 고구마 줄걸 포항 스틸러스라고 하는 축구단에서 이걸 실제로 했어요. 황선홍 감독이 있을 텐데, 왼쪽은 칭찬만 해줘. 근데 오른쪽은요 막 나쁜 말만 해줘요. 보름 지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름 지나니까 양파 가지고 주방에서 한번 해보세요. 양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포항 스틸러스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승리를 하게 되고 우승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또 어린아이 시절이 왜 중요하냐면 뇌 그 생리학적으로도 중요해요. 이때 이제 우리 뉴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따라서 쭉 이어져서 저 끝에서 다른 데로다가 넘어가면서 정보가 전달돼요. 근데 어렸을 때 경험도 많이 하고 음식을 잘 먹으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결절이 생겨요. 그러면 정보 전달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가.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빨리 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저런 경험이 없잖아요. 잘 못 먹고 하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저런 게 발달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 뭐 돈을 지원해주고 쌀을 지원해주고 옥수수를 지원해줘야 되냐면, 북한 아이들을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어렸을 때 저런 게 제대로 안 되면 나이 들어서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기본적으로 영양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딸내미를 데리고 어렸을 때 전 세계를 여행했대. 근데 그 딸이 그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거야. 돈 아까워 죽겠대. 그게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암묵 기억 속에 이런 발달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딸이 요즘에 방송에도 나오고 하고,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유명한 이경규 씨가 했던 얘기예요. 본인이 방송에서 한 얘기니까. 근데 뭐 지금 잘 컸잖아요. 왜?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벽돌로 얘기하면 네모난 거, 별 모양, 아니면 동그란 거, 다양한 경험 속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돼 있어야 나중에 뭐가 창의성도 발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마다 창의성 얘기하는데, 어린 시절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놀이, 그다음에 음악, 그다음에 미술, 이 세 가지는 꼭 해주라는 게 유치원을 만든 프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이죠. 근데 중요해요. 그다음에 어린 시절 보면 뇌 발달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일어나요. 여기부터 이제 뇌 발달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맨 뒤에를 파충류의 뇌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2, 3세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감정의 뇌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이때 이제 감정의 뇌하고 마지막에 대뇌피질, 영장류의 뇌가 발달이 골고루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발달이 될 때 나중에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꾸로 이렇게 뇌가 이렇게 후퇴해요. 그러니까 과거 기억은 하면서 새로운 기억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 바로 어린 시절에 아주 중요한 0세에서 4세 사이,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 좌뇌 우뇌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5살 무렵이 되면요, 아이들이 엄청난 갈등에 빠져요. 이 시기가 되면 얼마나 심한 갈등에 빠지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아들들이 아빠하고 경쟁해. 그리고 엄마를 차지하고 싶어해요. 근데 아빠가 힘이 너무 세. 그러니까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걸 심하면 살부욕까지 느낀대. 그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닮아가. 우리 드라마에도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근데 아버지를 닮아가요. 이걸 동일시라해.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남성으로 발달해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또 엄마와 갈등해. 이상하게 엄마하고 애증의 강 비슷한 게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남자는 남성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자는 여성다워져야. 요때가 되면 이제 막 아빠하고도 막 경쟁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우리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이제 태권도를 배우니까
저를 이긴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태권도도 하고 힘자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놀아주고 그러는데, 노는데도 또 여러 가지 요령이 있어요. 아주 바쁘긴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이제 바쁘고 하니까 일요일 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빠의 모습을 그리라 그러면 자는 것만 그린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고, 육아 에세이를 쓰면서 좀 바뀌어서 막내딸을 제가 봐요. 일요일 날 아침에 다 교회에 가요. 할머니까지. 그럼 우리 막내딸하고 저하고 둘이만 딱 있어요. 근데 우리 막내딸이 효녀야. 야, 이게 2살밖에 안 됐는데 돌 지났는데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교회 쫙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놀다 조금 있다 자. 그리고 교회 끝나고 올 때쯤 딱 깨요.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고서 그냥 잘 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큰아들이 축구선수가 꿈이에요. 축구선수, 특히 FC 서울의 박주영이를 좋아해가지고 박주영 선수를 좋아하니까 유니폼도 그거 입고 실제 축구장도 같이 많이 가요. 근데 예전에는 축구를 같이 이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을 바꿨어요.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는 나도 같이 하자, 그런 생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놀아주는 게 아니라 놀자, 생각을 바꾸니까 저 일요일 날 오후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같이 따라다니고 해갖고, 또 어느 때는 집사람까지 가고 편 먹고 아이스크림 내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막 그냥 서로 우기고 막 그냥 뭐 태클도 들어가고 막 그런 거야. 사람이 뭐 아이스크림 하나나 저 우리 어른들 저 축구샵 할 때 짜장면 내기 하나만 해도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빠는 아직 내가 이길 단계는 아니구나, 이걸 심어줘야지. 그리고 아빠는 슛을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아빠처럼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박사가 돼야지, 이런 걸 자꾸 이제 무의식적으로 닮아가끔 해줘야 돼요. 사람은 의식의 존재가 아니에요. 무의식의 존재. 그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에서 말해도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람의 생각의 대부분은 무의식이다. 이 무의식 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두 번째 위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심리학에서 엘렉트라 컴플렉스 시기에는 같이 보내주는 시간이 중요하고, 또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존재, 좀 불편하더라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버림받아요. 버림받는 거야.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기러기 아빠들 불쌍해. 저도 뭐 아마 나이들 좀 더 가면 그런 신세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함께 가려고 그래. 함께 따라가려고 그래. 버리려고 해도 쫓아가려고 해. 근데 아빠가 돈 벌어서 외국에 있는 자녀하고 엄마한테 돈을 보내줬죠. 근데 거기서 불행하게도 엄마가 바람이 났어. 테니스 코치하고 이혼의 위기에 빠졌어. 근데 아이들이 아빠한테 고마워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하고 이혼하면 살기를 바랬는데, 아이들은 두 아들이 전부 다 엄마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돌이켜 하고 억울해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함께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우리의 독특한 단어로 스킨십이라 하잖아요. 스킨십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같이 목욕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같이 축구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같이 캠핑 같은 것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아빠로서 돈만 벌어다 주다가 나중에 결국은 심리적인 버림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두 번의 충격을 받게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짬짬이 시간이 되면, 그리고 편지라도 쓰고 서로 공감을 자꾸 나눠라. 그리고 아이들을 꼭 데려오는 것만이 또 행복은 아니니, 지금 잘 도와주면 나이 들어서라도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뭐 떠나간 와이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에는요 남자들도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남자들이 불쌍한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 불쌍함을 일부는 본인들이 자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스트레스를 공유하게 되면 시간 가는 정을 들게 되고, 어떤 이해타산을 떠나가지고 함께 하고 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방위를 나갔어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우리 방위 출신들은요 서로 사회에 나와서 아는 체도 안 해. 근데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보세요. 이 더위 속에서도 동네 어디에다 컨테이너 놓고 거기서들 사회 봉사하고 서로 어울리고 하는 거 보면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장님이 같이 오셨는데 우리 사장님 장교 출신이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또 친해요. 근데 우리는 방위 출신들은 아는 체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함께하는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시간. 자, 우리가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감추지 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고 이러하니까 좀 줄일 건 좀 줄이고 이걸 함께 뭐 기도를 해도 좋고 아니면 촛불 의식을 해도 좋고 아니면 뭘 써놓고 해도 좋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걸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나중에 그게 다 추억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두 번째 위기를 넘겨야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아주 옛날에는 뭐 고운 미운 7세 고운 5세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5세면 따뜻하고 7세면 막 반항했는데 요즘은 5세가 그런 시기예요. 빨라졌잖아요. 발달이 빨라졌어. 그러면 이제 7세가 조금 더 되게 되면 뭔 위기가 오냐 보면 우리 두뇌에서의 위기가 와요. 갈등이 와요. 사람은요 이 뚜껑을 열어보면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어요. 좌뇌와 우뇌로 이렇게 좌뇌형의 인간이 있고 우뇌형의 인간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방청하시는 우리 방청객분들도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팔짱을 껴보면 왼팔이 올라오시는 분이 있고 오른팔이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또 오른팔, 왼팔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자, 팔짱을 이렇게 꼈을 때 오른팔이 위로 올라오는 분, 왼팔이 위로 올라오는 분 잘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꼭. 근데 또 깍지를 껴보세요. 자, 오른쪽 엄지가 위로 오는 분이 있고 왼쪽 엄지가 위로 오는 분이 있어요. 다리를 꼬고 앉아도 오른 다리가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왼 다리가 먼저 올라가는. 눈도 오른쪽이 지배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보는 분이 있고 왼쪽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로 신체의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고 오른쪽 눈을 쓴다 그러면 좌뇌형이에요. 좌뇌형의 인간들은 뭐예요? 논리적이고 수리적이고 기계적이고 수렴적이고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예전에 보면 그게 뭐예요? IQ가 뛰어난 분들이죠. 굉장히 언어와 계산 능력 같은 것들이 뛰어나. 자, 우리 그럼 팔이 오른쪽, 자 깍지를 꼈을 때 오른쪽이 위로 올라갔다 이런 분들은 주로 좌뇌형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연세 들어가고 몸이 안 좋아서 오른쪽에 마비가 오면 어디가? 좌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크로스돼. 콧구멍 빼놓고는 다 크로스돼. 콧구멍은 냄새가 바로 가서 생명과 직결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눈도 오른쪽으로 정보가 들어가면 좌뇌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우뇌에서 처리가 돼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소리 귀가 들어가잖아요. 귀로. 그러면 좌뇌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뇌형은 뭐냐? 왼쪽이 주로 올라가고 왼다리가 주로 올라가고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 우뇌적인 사람은 직관, 공간, 예술적인 거, 확산, 운율적인 능력들이 뛰어나요. 정서적인 능력이 뛰어나. CQ,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창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IQ, 좌뇌형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그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어. 근데 이제 벤처 시대가 오잖아요. 우뇌형 인간이 성공하는 시대가 또 왔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 좋고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 그러면 나는 좌뇌형일까 우뇌형일까? 요즘에 이제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나요? 좌뇌형 교육을 시키나요? 우뇌형 교육을 시키나요? 좌우뇌 교육을 시키죠. 근데 우리는 이미 굳어졌어요. 굳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뇌형이면 좌뇌형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상보적이야. 근데 예전에 결혼 같은 걸 할 때는 비슷한 사람끼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권태기만 빨리 와요. 유유상종 증후군이 나타나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시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그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6세, 7세의 가장 예민한 시기가 우뇌 발달기에서 좌뇌 발달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처음에는 우뇌 민감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뭐 수학적이거나 영어 문법적이거나 그런 걸 공부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공부시키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왜? 우뇌 민감기에는 뭘 갖다 줘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예전에 그래서 일본에서 들여왔던 뭐 시치다 프로그램 그런 거 도트카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막 보여주면 애들이 막 받아들인다는데 그건 알고 보면요. 일본에서 개발된 치매 노인 그 프로그램을 갖다 애들 영재 교육에서 뭐 어떤 거 잘못된 거고. 근데 뭐든지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7세 이후에 자녀 민감기에 이제 초등학교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초등학교 가면 그때부터 좌뇌적인 거, 논리, 기계, 언어적인 거 이런 걸 막 알려줘야 되는데 이미 배웠어.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똘똘해 보여. 근데 2학년, 3학년이 갈수록 애들이 뒤처지기 시작해요. 왜? 재미가 없어. 일단 재미가 없고 또 내가 지금 막 갈망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기 시작해. 그럼 적성 검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몇 살 때 하는 게 좋을까요? 8살 유치원 때 하게 되면 운의 적성으로 나와요. 그죠? 그때는 운의 민감기니까. 그럼 8살도 좋긴 하지만은 아직 자녀가 충분히 성장을 안 했어. 성숙을 안 했어. 초등학교 한 4학년 한 뭐 10살에서 12살 무렵 됐을 때 한 번 첫 번째 해주는 게 좋죠. 물론 그 전에 가벼운 테스트는 해줘도 좋아요. 본격적인 전문 검사, 적성 검사는 중요해요. 사실 사람들이 그 적성을 알아야 영재가 되는 거거든요. 영재가 천재가 아니야. 영재는 어떤 분야에서 잠재력과 뛰어남을 발휘하는 사람이 영재예요. 영재 앞에는 꼭 뭐가 붙어? 골프 영재 하면 박세리, 과학 영재 하면 뭐 송유근, 그죠? 뭐 국악 영재, 뭐 이태평양, 뭐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저는 뭐 아무튼 뭐 말을 잘하니까, 뭐 언어 영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말을 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는 걸 좋아했어요. 진짜 그래요. 강의를 가도 주부대학 같은 데 가잖아요. 우리 저 주부님들이 막 그냥 끝나고 나면 집에를 안 가. 사인뿐만 아니라 사진도 찍어줘야죠. 요즘은 막 300명, 500명씩 기다리고 하니까 막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또 기쁨이니까 이제 그래도 사인보다 사진 찍는 게 쉽다오. 사인보다는 사진 찍자고 해주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여하튼 그것도 감사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제 방향의 일은 아침 방송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MBC도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지만은 어디 뭐 다른 방송국들도 주부 대상 프로를 오래 했어요. 한 15년, 20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제가 인기가 많아요. 특히 주부들에게 제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기업 강의도 많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소질이 더 커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 동네 아줌마들하고 맥주 마시면 아줌마들이 재밌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제 이제 소질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책도 이제 아기 키우는 이야기 뭐 또 부부 이야기 그런 것들로 심리를 알면 뭐 궁합이 보인다 그런 책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좌뇌의 시대가 있었어요. 우뇌의 CQ 창의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 좋은 공간 정말 여기 창조 경제 창조 융합 센터지만 여하튼 창의성이라는 것만 갖고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업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긴 그렇지만 창조적인 기업, 창의적인 기업은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자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좌뇌형 우리가 이제 IQ의 시대, CQ 창의성의 시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게 하나가 등장해요. 이 시대에는요 뭐가 중요하다? 실행 능력이 중요하다. 실천 능력이 중요하다.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우리가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 세계적인 회사가 됐잖아요. 호텔 막 방 빌려줄 사람 등록하고 빌릴 사람들 서로 끼리끼리 하면서 호텔이라고 하는 그 수십 년 된 그 실제 호텔보다도 거기는 객실이 6만 개가 넘는데 여기는 객실 하나도 없는데 이 회사 가치가 더 비싸. 30조가 넘어요. 30조가. 근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해준 사람들이 결정적인 변수가 뭐냐면 아이디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창업자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오바마 쿠키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5짜리를 $50로 팔아. 그래서 기념으로 다 해가지고 막 그걸 팔게 돼요. 그러면서 돈이 없을 때 움직여서라도 자기가 자금을 마련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능력에 가치를 두고서 투자를 해주게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실천 능력이에요. 그게 돼줘야 뭐가 성공지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 성공지능인. 저는 책을 지금까지 25권을 썼어요. 안 팔려서 베란다에 쌓여 있기도 하고 차에도 가득 실려 있고 그렇지만서도 책을 100권을 쓰려고 해요. 버킷리스트처럼 저는 책을 100권을 쓰겠다. 왜? 그래놓고서 우리 선배 중에는 책을 쓰겠다는 거 아직 한 권도 못 쓴 선배가 있어요. 저는 실천하는 거예요. 100권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 다음 책이 뭘 하는지도 벌써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콤플렉스 있는 사람들 그걸 딛고 일어난 이야기. 자, 우리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콤플렉스가 우리 힘이 되게 된다. 그런 케이스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라, 실천하라, 도전하라.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성대모사를 잘 못했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 해봤어? 해봤냐고. 썰렁하지요. 아니 누가 직원들이 와서 그건 안 됩니다 회장님, 그건 어렵습니다. 해봤어? 해봤냐고. 실천해봤냐 이거야. 도전해봤냐 이거야. 우리 큰아들에게 제가 심어주는 게 뭐냐면, 너 뭘 사고 싶다고? 아, 이번에 뭐 보드를 사고 싶대. 그게 얼마인데? 18,000원, 아니 38,000원. 그렇게 비싸? 그럼 38,000원을 하려면 네가 열심히 돈을 벌고 해야지. 알았어요. 그럼 뭐를 할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분리수거를 하면 1000포인트, 1000원이에요. 1000포인트를 줘. 그 다음에 엄마 심부름하면 얼마. 그리고 옷 정리 잘 해놓고 아침에 이불 잘 개면 포인트를 다 줘. 그래가지고 38,000포인트가 되면 그걸 현금으로 해갖고 사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너무 많이 부려먹어. 이걸 토큰 경제 행동요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심리적 이유기, 뭐 질풍노도의 시기, 뭐 모라토리움, 지불유예의 시기 그러잖아요. 근데 심리적 이유기가 무슨 뜻일까요? 생리적으로는 이미 어렸을 때 1살, 2살에 젖을 뗐어.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돌상에 돌반지를 받잖아요. 선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생일 선물로 선물을 받으면 우리나라 분들은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일단 그걸 갖다 팔어. 나중에 돈 벌면 해주지 해놓고서 그걸 안 갚어. 저도 그랬어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 저도 뭐 카메라 이제 작은 방송국, 소형 방송국을 만들면서 카메라가 쇠대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집사람한테 큰아들, 둘째 아들 반지 그걸 바르면 어떨까 그랬더니 막 저보고 막 그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득을 했어요. 대신에 이 사업이 잘 되면 큰아들, 둘째 아들 지분으로다 해갖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현금으로도 줄게.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그것도 괜찮은 장사인지 투자를 해줬는데 아직 못 갚았어요. 책이 잘 팔려야 돼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그걸 잘 키워. 그리고서 대학 갈 무렵에 이걸 줘요. 주고서 성공하라. 이걸 가지고 종잣돈을 내서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라. 그래서 심리적인 독립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돼요. 그걸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만 돈 달란다고 다 주는 게. 우리 큰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일주일 용돈이 수요일날 5,000원을 줘요. 근데 5,000원 얘는 배포도 좋아요. 동네 친구들한테 뭐 막 사줘요. 5,000원을. 돈이 없어. 늘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엄마는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제 부족한 거 얘기하는데 저도 그냥 안 줘요. 뭐를 해서 뭘 했을 경우에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아직 그 경제관념이 없어요. 뭐 그냥 아빠한테 뭐 재롱 떨면 뭐 사주는 줄 알고, 오늘 같은 경우는 태권도 품새 그걸 시험을 보고 겨루기도 하더라고. 겨루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뭐 정말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뭐 다양한 감정이야. 눈물도 핑 돌아요. 핑 도는데 탁 아빠 오늘 딱 잘했지? 잘했어. 아빠가 다 찍어놨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원래 약속한 거 기억나? 제가 1년 전에 네가 태권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품새 따고 이렇게 하면 그 이제 승단 단 따면 어린 아이들은 이제 품 딴다고 하거든. 그거 하면 퀴즈폰 사줄게 그랬거든요. 얘가 아직 합격 통지서도 안 왔는데 아빠 뭐 사줘야 되는 거 알지? 그래. 1년 전에 그것을 7살짜리가 기억을 해가지고는 퀴즈폰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거 해줘야죠. 약속했으니까 해줘야 돼. 우리 집사람하고나 아이들하고 약속은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주는 거고 그 신뢰가 쌓이죠. 우리 집사람은요 제가 늦게 들어가도 야단 안 칩니다. 우리 어느 날 그 내조의 여왕 어디 방송을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산후 우울증이 있었대요. 충격을 받았어. 심리학 박사의 마누라가 집사람이 산후 우울증이 있었다. 제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어.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해야 되겠다. 뭐 불만이 뭐야 그랬더니
저는 늦게 좀 집에서 오전 강의나 방송 없으면 늦게 나와서 오후에 움직이고 밤 늦게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는 게 너무 걱정도 되고 싫다 이거예요. 그래? 그럼 늦게 들어올 때 만약에 내가 11시까지는 들어오는데 늦으면 1시간당 벌금을 10만 원씩 낼게. 요즘은요 일찍 들어가면 짜증내요. 천천히 들어오라고. 대신 술만 조금 마시고 오라고. 누가 술만 걱정돼서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일찍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는 거 안 따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을 딱딱 지키는 거예요. 생활비 줄 걸 미리 주는 거지 뭐. 근데 여하튼 간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짜증 좀 줄여가면서 서로 그렇게 해서 집안 분위기를 좀 바꿔가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공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도 성공일 수 있죠. 그러나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을 이루게 해줄 수 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모가 해주셔야 될 게 아이들의 적성을 찾아주는 거다. 근데 적성을 찾아주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만약 아이가 운의 적성이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좌뇌를 자꾸 자극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소질이 뛰어나다 그러면 좌뇌적으로 수학을 공부를 더 시켜줘야 돼. 그래야 이 음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반대 적성을 자극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좌뇌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그럼 우뇌를 우리가 자극시켜줘야 돼. 왜? 아이들은 자기가 적성이 있는 거는 즐겁고 재밌어서 흥미가 있어서 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은 부모들이 찾아서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미래에도 좋은 거죠.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항상 꿈이 무엇인가를 자꾸 묻고 대화를 해주셔야 돼. 꿈에는 뭐가 우리 얼마 전에 영화에도 보지만 꿈에는 세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아이로다가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 무엇인지를 자꾸 한번 물어보면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뭐냐면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아니면 아직 뭐 5살, 6살 뭐 커간다 그러면 어린 시절에 부족한 거는 뇌에서 보충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왼쪽 뇌에 언어 중추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다치면 이걸 오른쪽에서 대신해줘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이 대신할 뇌가 없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과 그런 또 사랑 또는 같이 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사랑이 있는 가정 그리고 좋은 그 분위기가 있는 가정 그리고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자녀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요 결혼 전에는 상담을 할 때 이혼 상담, 부부 상담할 때는 과감했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혼 생각해 보세요. 막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딱 하니까 애 키우는 얘기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 막 강의 많이 했거든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노력을 하고 오신 분들 모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가정의 행복과 기도가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요즘에 이제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최창호의 심리 편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상담을 24시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심리 상담 굉장히 살기 어렵다, 우울하다 그럴 때 제가 상담도 해주고 우리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게 답변도 바로 해주고 또 이제 제가 또 방송을 또 생방송으로도 이제 같이 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는 게 저희 또 의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 편지 최창호의 심리 편지도 운영하고 또 하나가 자살 예방 봉사단을 하고 있어요. 자살 예방 힐링 봉사단인데 우리 사회에 자살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청소년들 자살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 노인 자살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데도 중요한 건 심리적인 상담과 공감이에요. 우리 홍보대사는 누구냐면 심영래 감독이에요. 심영래 감독이 우리 출범할 때도 오셔가지고 막 강의도 해주시고 막 했는데 그분이 쫄딱 한번 망했잖아요. 망했어. 망했지만 제가 그랬죠. 형 뭐해요? 저보다 선배님이요. 요즘 힘들고 어렵지. 오세요. 봉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무슨 봉사, 자살 예방 봉사 합시다 해가지고 하니까 요즘에 아주 또 일도 잘 되고 잘 풀리고 있어요. 형 죽으면 안 돼 그랬더니 야 내가 실제로 죽으려고 한번 했는데 옥상에 가서 담배 피다 딱 깨어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살할 사람들은 담배를 피세요 이런 홍보를 하고 있어. 그대가 형 그건 아니잖아. 야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게 더 낫지 않아? 그런데 아무튼 좋은 말씀이지만 여하튼간에 그런 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거는요 이웃집 사람들의 어려움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은요 자기들 얘기만 하고 그냥 대화를 안 하니까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 간에도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 그리고 특히나 작은 거지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가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강의지만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또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